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의 유류 약 10,000톤이 불법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K에너지 측은 북한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유류 목적지가 공해상으로 표기되는 등 허술한 정황이 있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두 건의 선화증권, 즉 선박을 통한 물품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해 3월과 4월 체결된 판매 계약인데 판매 주체가 한국 정유회사인 SK에너지입니다. 판매 유류는 한국에서 정제돼 SK에너지 타이완 지사로 옮겨져 관리되어 온 가스오일로 3월과 4월분 각각 4,989톤과 4,553톤, 운송은 타이완 업체 소유 선박 써나드호가 타이완 타이중 항구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해당 화물의 목적지 항구는 두 건의 선화증권 모두 공해상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된 SK에너지의 유류가 써나드호에 실려 작년 3월 30일과 31일 사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신평 2호로 옮겨졌으며 다음 날인 31일과 4월 1일 사이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 1호로 환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 2차 분도 일주일 뒤 써나드호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졌고 이후 남포와 청진, 함흥항에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유류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가 판매한 유류가 불법 환적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된 겁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28일 BOA에 물건을 판매할 땐 FOB, 즉 본선 인도 조건에 따라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지만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석유 제품은 목적지를 중도에 바꾸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대북 제재 위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선박업계는 최초 유류 거래 당시 구매자 측이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지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SK에너지 측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이시로, 즉 공해상으로 표기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 장기 조업으로 하는 그 원양어선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하이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동근 대표는 또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가 실제 인근 해역의 선박들에 주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연료인지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선박에 주유할 수 없는 유류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공해상이라는 목적지에 더욱 의구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대북 제재 회피 구멍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와 업체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민간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지난 2019년 국무부 해안경비대와 합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주의보에서 각 화물 수령인과 거래 대상은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고 정유회사는 그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의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시와 실사 강화가 요구된다며 관련국과 업계가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됐다는 소식에 대북전단 금지법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이 한국 헌법은 물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만큼 한국의 새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호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특히 이런 활동을 막고 처벌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be changed because it's a violation. I mean, if enforced, it represents a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Could it be amended, changed, reformed? That's another option. Not repealed, but
perhaps limited. 앞서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t's a violation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but it's also a violation of South Korea's treaty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 what Park is doing is completely legal if you're applying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because everyone has the right to share information.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큰 이유로 모두가 정보 자유를 공유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기본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s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is this sense of access to information is a right that everybody should have. There should be freedom of information. We should be able to listen to, all sides of an argument, and we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And I think it was the decision to ban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was not, I think, by most Americans considered a particularly wise step.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바뀌기 위해선 한국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과거 언론 기고에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미국의 북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병식 연설에서 근본 이익을 침탈하면 핵무력을 결행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정권의 열병식과 이런 발언은 우리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의 역량과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일방적으로 없애지 말아야 할 필요성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해군의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북한 정권의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미사일 실험은 기술적인 진전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가 밝혔습니다.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달 24일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고도 신형인 화성 17형으로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과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만 북한은 지난달 16일 최초 화성 17형 발사 실패 후 일주일 만에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실패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국회 보고에서 북한 정권이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짜깁기에 미사일 기종을 속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 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인 요소 등 여러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반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화성 15형을 17형으로 기만했다면
이는 외부의 ICBM 능력을 과시해 관심을 끌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발사 성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기술 진전을 위해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집단이 지난 2월 에너지와 군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공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만텍이 밝혔습니다. 시만텍은 27일 북한 연계 해커 집단인 스톤플라이가 지난 2월 에너지와 군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학 기술 회사를 공격했다면서 이 회사의 컴퓨터 18대를 손상시키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백도어, 즉 관리자 몰래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톤플라이가 민감한 지적 재산을 얻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만텍은 또 스톤플라이가 에너지와 항공우주, 군사 장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정보를 훔치기 위해 고도로 선별된 대상을 공략하고 있다며 민간 기술뿐 아니라 첨단 무기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 군사 분야의 기술을 주로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그러나 보안상 스톤플라이의 공격을 받은 회사 이름과 국가, 피해 상황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